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가볍게 다뤘습니까? 원조받던 나라, 감정 앞세운 외교, 기술은 일본에 뒤지고, 문화는 서구의 그림자 그저 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싸구려 부품, 값싼 노동력, 한류는 일시적 유행일 뿐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한국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혜는 기록으로 남기고 모욕은 실력으로 되갚으며 조용히 세계의 질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총칼 없이, 소리 없이, 단 한 줄의 항의도 없이 한국은 기억으로 움직이고 시스템으로 복수합니다. 기억이 전략이 되고 감정이 정책이 되고 과거가 무기가 되는 나라. 우리가 외면했던 그 나라는 지금 세계를 설득하고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국의 방식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조용한 반격의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오나르도 바론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외곽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유럽 전략안 보연구소에서 25년째 정책 분석을 맡고 있어요. 제 업무는 간단하면서도 무겁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 협력의 흐름, 그리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자원과 영향력의 구조를 읽는 일이죠. 다시 말해, 어떤 나라가 세계의 주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걸 수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주요 국가에만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일본. 늘 그 틀 안에서 정세를 분석하고 정답을 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 분석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틈새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신흥국, 기술은 좋지만 외교적 존재감은 미미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업계 전반의 무관심이었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를 흔든 건 고작 12살짜리 제 아들의 질문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늦잠을 자고 일어나 거실에 나가보니 아들이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더군요. 화면 속에는 전쟁에 참전했던 외국 군인들이 한국에 초대되어 기념식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한국은 왜 옛날에 도와준 나라들을 아직도 도와줘?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어요. 애가 순진하구나 싶었죠. 하지만 묘하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 들러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봤어요.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검색창에 한국 대외 원조라고 입력했을 뿐인데 눈앞에 펼쳐진 자료들은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외교 전략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실제로 수십 년 전 도움을 받은 나라들에게 여전히 물자와 인력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중엔 개발 원조 수혜 대상국 리스트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 어떤 곳은 전쟁 당시 병력 파견만 했다는 이유로 장학금과 의료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처음엔 차고겠거니 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감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마치 과거의 은혜를 데이터처럼 분류하고 그것을 장기 정책으로 변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유럽의 외교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작동하잖아요. 감정은 보통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다뤄지고 정책은 철저히 실용성을 따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은혜라는 감정이 체계로 녹아 있었고 그 체계가 국가 외교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었어요. 이쯤 되니 제 직업적 본능이 작동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을 중심으로 외교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설계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이례적인 사례를 연구한다는 느낌이었지만 곧 이건 이례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며 눈에 들어온 첫 사례는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 전쟁에 군대를 보낸 나라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도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의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고 현지의 병원까지 설립해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기념공원까지 조성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하나에 그렇게 많은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명분이 약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걸 의무처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혹시 이게 종교적 가치에서 비롯된 걸까? 아니면 유교적인 문화 코드의 연장일까? 하지만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며 그런 가설은 폐기했습니다. 문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관된 철학이었고 그 철학이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억의 정치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보통의 국가는 잊고 넘어갑니다. 심지어 은혜조차도요. 10년이면 긴 거고 20년이 지나면 문서 속 역사로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70년 전의 일을 오늘처럼 꺼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 세계관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흔들림은 당혹스러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이할 정도로 납득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마치 내가 그동안 외면했던 조각을 이제야 맞춘 기분이랄까요. 며칠 뒤 저는 유럽전략안보연구소 내 회의에서 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건 그냥 특이한 외교 사례야라며 넘기려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특이한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방향성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밤마다 연구소에 남아 한국 관련 외교 보고서들을 다시 읽었어요. 방대한 분량이었지만 이상하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넘길 때마다 한 가지씩 새로운 방식의 외교가 드러났고 그 중심에는 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국가란 이익으로만 움직이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감정은 민간의 목, 기억은 기록 보관소의 몫이라 여겼죠. 하지만 한국은 그걸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정이 아니라 기억, 그것도 실질적 효용으로 전환 가능한 형태의 기억으로 말이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살짝 바라봤을 뿐 그들의 방식에 깊이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표면의 기술력, 성장이 빠르다는 평, 한류 열풍 모두 피상적인 설명이었고 저는 그 아래 흐르고 있는 철학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점이 제게는 씁쓸한 후회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후회는 다음 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가 아니었고 그 기억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는지 보여주는 국가였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감정이 아닌 기억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생각보다 깊은 혼란을 겪었어요. 정책 분석가로서 살아온 제 인생에서 기억이라는 개념은 전략의 바깥에 있는 요소였습니다. 회고의 대상일 순 있어도 구조를 만들고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으로 여긴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을 보면 볼수록 그 기억은 감정의 잔재가 아니라 정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히 마음에 남는 과거가 아니었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철학이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분석한 사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참전한 나라가 필리핀이었어요. 당시 그들은 미군과 함께 부산항에 상륙했고 낙동강 전선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0년대인 지금도 한국은 필리핀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2020년 슈퍼태풍 고니가 필리핀을 덮쳤을 때 한국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팬데믹 대응에 집중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구호 물자를 전달했어요. 단순한 물자 지원이 아니라 구조대 파견과 의료 인력 배치, 그리고 단계별로 나눠진 구호 패키지까지 준비했더군요. 저는 이걸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그 안에 숨은 단서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외교부 공식 발표 중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와준 친구 국가이기에 지금 우리가 도와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주먹을 맞은 듯 멍해졌어요. 국가가 감정적 표현을 이렇게 공식 문서에 쓰는 건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전략적 파트너라든가 지정학적 우호관계라는 말로 중화시키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도움을 받아서 돕는다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쓰고 있었고,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어요. 비슷한 사례는 콜롬비아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이 잊은 나라일지 몰라도 콜롬비아는 유일하게 한국 전쟁에 병력을 보낸 중남미 국가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콜롬비아 참전 용사와 후손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의료 보조 프로그램, 심지어 가족 초청 행사까지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이 모든 지원이 외교적 퍼포먼스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이어졌고 사업명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본질은 유지됐어요. 이쯤 되면 저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의 외교는 감정적 호의에 머물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받은 은혜를 감정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그 철학은 에티오피아 사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위해 군대를 파병한 나라는 에티오피아였어요. 당시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의 명령으로 황실 근위대가 참전했고 이들은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 후손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함께 아디스아바바의 의료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놀랐던 건 그 시설 이름이 대한민국 참전용사 기념센터라는 점이었어요. 이런 식의 명명 방식은 단순한 시설 이름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억을 상징으로 만들고 그 상징을 물리적 공간으로 남기고 있었어요. 은혜에 대한 기억이 추상에서 끝나지 않고 정책과 공간, 그리고 사람을 통해 계속 살아있도록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유교 문화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한국이 오랜 시간 유교의 예와 충을 중시한 나라니까요. 하지만 이건 그런 문화적 습관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국내 여론이 크게 관심 갖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외교 기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진보든 보수든 이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있어도 이런 국제기억 사업의 축은 보존되었고 오히려 디지털 자료관이나 기념 다큐멘터리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전통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더 나아가 철학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받은 과거의 도움을 감사로만 끝내지 않았고 그 감사를 실체화해서 외교적 신뢰로 환산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걸 기억의 실용화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저장할 뿐 아니라 그것을 현재의 전략 도구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터키 사례도 흥미로웠습니다. 전쟁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나라 중 하나가 터키였어요. 당시 그들은 수천 명을 보내 희생을 감수했죠. 지금 한국은 그와 관련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서 실제 방산, 문화, 교육, 기술 협력 분야에서 터키와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에는 항상 형제의 나라라는 표현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말이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형제라는 말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협력 강도를 설명하는 실질 지표였어요. 형제라 부른다고 형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대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은혜를 비처럼 간직하되 그것을 정치적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갚았고 시간으로 유지했으며 성과로 보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기억을 책임으로 여기는 국가라는 점이에요. 그 책임은 선택이 아니었고 일종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외교의 감정화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억의 구조화라고 불러야 맞을 겁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메인 배너였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됩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데이터도 그래프도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건 기억이라는 단순한 원리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한국이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라 기억을 전략화한 나라라는 점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작동하는지를요.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나라는 은혜만 기억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의심은 곧 제 다음 분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필리핀, 터키 같은 나라들을 향한 한국의 외교 전략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확신을 얻었어요. 한국은 기억의 나라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건 분명했고 그 기억을 실천으로 옮길 줄 아는 드문 국가였죠.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 한켠에 계속 걸리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라면 모욕과 상처도 기억하지 않을까?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외교라는 건 언제나 주고받는 속성을 가지는데 받기만 한 것만 기억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단초가 확실히 보인 건 일본과의 수출 규제 갈등이었어요. 그 당시 자료를 처음 분석할 때는 사실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정치적 충돌로 인한 일시적 경제 조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움직임이 보였어요. 2019년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유럽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한국이 타격을 입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품목은 반도체 생산에서 필수적인 소재였고 일본이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거든요. 당시 한국 주요 기업들이 가진 재고는 3개월에서 6개월 수준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당연히 한국이 외교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항의도 없었고 보복 조치도 없었으며 언론 플레이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체념했다고 생각했어요.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몇 달 뒤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국내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었고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 중소기업이 불화수소를 자체 생산해냈다는 기사가 보도됐을 때 저는 의심부터 했습니다. 진짜 가능할까? 라는 회의감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서 한국은 그동안 일본이 무기로 쥐고 있던 소재를 하나씩 국산화하거나 대체 공급선을 확보해 나갔어요. 저는 그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해봤어요. 정책 자료와 기업 리포트를 모으고 생산 공정별 수치를 비교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기술로 대응했고 자력으로 해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소재는 일본보다 생산 속도와 효율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고 의도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복수하는 나라였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우리가 아는 복수와는 달랐어요. 그들은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고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실험실로 들어갔고 기술을 쥐었으며 성과로 응수했어요. 이건 전략이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아주 깊은 전략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조는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 콘텐츠에 대해 한한령을 내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저 역시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방송국을 포기하고 플랫폼을 바꿨어요.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에 집중했고 기존 방송 편성 중심의 구조에서 디지털 유통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어요.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 더글로리, 무빙 같은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이었어요. 제가 주목한 건 그 성공이 아니었어요. 성공까지 가는 그 전략의 변화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대응이 아니라 차단에 대한 우회였어요. 막히면 돌아가고 끊기면 새 길을 찾는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콘텐츠를 무기로 만들었고 그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정서로 침투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한류 콘텐츠를 몰래 소비하는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VPN을 뚫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 수요는 오히려 더 증가했어요. 금지됐기 때문에 더 갈망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쯤 되면 복수의 방식이 뚜렷해집니다. 칼로 하는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복수였어요. 한국은 누구도 위협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았어요. 대신 실력으로 승부했고 시장을 통해 반격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 복수가 감정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비난하지도 않았고 상처받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준비했고 결국은 조용히 판을 바꾸었어요. 저는 이걸 한국식 복수라고 부릅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어쩌면 거칠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냉정함과 절제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보통의 국가는 충격을 받으면 반응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죠. 그런데 한국은 스스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력을 쌓아 다시 나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전환이었어요. 그리고 이 방식은 점점 확산되고 있었어요. 방산,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교육, 의료까지. 한국은 자신이 무시당했던 분야를 하나씩 재정의하고 있었고 그 모든 결과는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귀결됐습니다. 한국은 모욕도 잊지 않았어요. 대신 그걸 외교 성명으로 꺼내진 않았고 싸움으로 이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업으로 말했고 기술로 증명했으며 성과로 대응했어요. 그걸 보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가 복수조차도 전략으로 하는 나라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무섭다기보단 너무 명확해서 무거운 감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분석 방식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감정 분석 항목에 기억의 구조화라는 요소를 새로 넣었고 국가별 대응 방식에 한국형 모델을 따로 분류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단순한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의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받은 은혜도 받은 모욕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억이 행동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부터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건 기술이나 산업보다 더 섬세하고 더 깊은 영역이었습니다. 문화였고 감정이었으며 공감이었습니다. 2020년 2월, 저는 한동안 분석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유럽 전역에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연구소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거든요. 모든 국가가 혼란에 빠졌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트에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고 병원은 이미 수용 한계를 넘겼으며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공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뉴스에 자주 등장했어요. 하지만 그 시선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초기부터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진소까지 운영하고 있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서구 언론은 이를 비판했어요. 과잉 대응, 동양적 집단주의의 폐해, 심지어 사생활 침해라는 표현까지 사용되었어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어요.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인권 감수성이 낮은 결정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불과 몇 주 만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3월이 되자 유럽은 무너졌어요.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까지 감염자는 폭증했고 병상은 모자랐어요. 의료진은 탈진했고 마스크를 놓고 국가 간 경쟁이 벌어졌어요. 그 와중에 한국은 유일하게 비교적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확진자 수는 통제되고 있었고 병원은 붕괴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해외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처음엔 이걸 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분석이 쌓이자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당시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을 매뉴얼로 남겼으며 그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며 유지해왔어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기억을 기록하고 시스템에 반영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세계 각국이 한국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WHO가 먼저 연락했고 미국 CDC도 한국 방식을 자문 요청했으며 유럽 보건 당국자들조차 한국의 동선 추적 시스템에 주목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건 한국의 태도였습니다. 조롱을 당했던 나라가 복수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들을 비웃던 국가에조차 매뉴얼을 공유했고 자문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어요. 그건 너무도 이질적인 행동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복수란 반드시 응징의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믿었어요. 보복하거나 외면하거나 최소한 차갑게 거리두는 태도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협력이라는 방식으로 응답했어요. 그건 단순한 도덕적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기억의 품격이라고 느꼈어요. 기억을 단지 저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갚고 모욕을 기억하면 실력으로 대응하며 필요할 땐 연대로 바꾸는 유연함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이건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전략적 감정 통제력이었습니다. 저는 이후 한국이 전 세계로 수출한 방역키트 중 일부가 콜롬비아와 필리핀, 에티오피아 등 과거 한국을 도왔던 나라의 무상으로 지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나라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기억을 역사로 전환시키며 위기 속에서도 다시 행동으로 꺼내 쓰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이자 철학이었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산업과 기술, 감정과 공공의식까지 깊게 스며 있었어요. 그 증거는 또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콘텐츠들이 세계에서 흥행하기 시작한 시기와 팬데믹은 묘하게 겹쳐 있었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 한국 드라마가 등장했고 K-팝은 오히려 그 시기에 글로벌 팬덤을 더 넓혔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플랫폼 유통 전략과 디지털 기반 인프라가 이미 한국 내에서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략적 사고의 뿌리엔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결국 그 안에도 기억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됐어요. 과거 한류가 차단당했을 때의 경험, 문화 콘텐츠가 외부 의존도가 높았던 시기의 불안정성. 그런 것들을 한국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토대로 독자적 유통망을 확보했고 콘텐츠를 국가 브랜드로 발전시켰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였어요.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웃지 않았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꺼냈고 시스템을 보여줬으며 결국은 모두를 설득했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고 실력이었어요. 그리하여 저는 지금의 한국을 기억으로 움직이는 국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받은 은혜는 잊지 않고 당한 모욕도 놓치지 않으며 그 모든 기억을 철저하게 전략화하는 능력. 그건 지금의 강대국들도 가지지 못한 구조였어요. 지금 제 책상 위엔 이렇게 적힌 문서 표지가 있습니다. 한국, 절대 잊지 않는 나라. 그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제가 25년간 전략 분석가로 살아오며
끝내 배우지 못했던 한국가의 본질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늦었지만 저는 이 나라를 새롭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배움은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전략의 시작은 기억이니까요.